율곡은 9번 과거에 장원했다. 진짜 천재의 스펙.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수능을 9번 봤습니다. 전부 전국 1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을 한 번 잘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2번 연속 전국 1등?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9번이요? 9번 전부 다요? 그것도 수능보다 10배는 어렵다는 시험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여러분이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뒤집어 보시면 거기 그 얼굴이 있습니다. 선비복 입고 단정한 자세로 마치 뭘 그리 놀라느냐는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율곡 이이입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고 위인전에서 읽었고 어릴 때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죠. 조선시대 유학자, 훌륭한 학자 그 정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 이이는 절반도 안 됩니다. 진짜 율곡 이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딱 3번 이런 반응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이 돼. 두 번째는 이게 실화야.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오늘 제대로 한번 파봅시다. 때는 1537년 조선 중종 31년. 강원도 강릉의 한 사대부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는 신사임당, 아버지는 이원수,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이. 훗날 사람들이 율곡이라 부르게 될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날 어머니 신사임당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검은 용이 바다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 품속으로 파고드는 꿈을요. 그래서 율곡의 어릴 적 이름이 혈용, 즉 나타난 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제 기록을 보고 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이 맞긴 맞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으시죠? 학교에서 항상 1등 하는 친구, 시험 때마다 점수 차이가 10점, 20점씩 나는 그 친구, 선생님들이 야, 쟤는 뭔가 달라라고 말하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 시험 9번 연속으로 전국 1등 해봤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율곡은 했습니다. 9번 연속으로 전국 1등. 지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잠깐 현대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전국 1등, 그러니까 만점자. 매년 몇 명이나 나올까요? 많아야 수십 명입니다. 수십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요. 근데 조선시대 과거 시험, 그것도 최종 관문인 대과 전시는요? 최종 합격자가 33명입니다. 그 33명 안에 들어야 합격이고 그 중에서 1등이 장원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수년, 수십 년을 갈아 넣어서 도전하는 시험. 어떤 사람은 평생 수십 번 도전하고도 붙지 못하는 시험. 그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아니고 9번을 장원으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9번이면 그냥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조선 과거 시험은 하나가 아닙니다. 종류도 다르고 단계도 다르고 시험관도 다르고 문제도 매번 다릅니다. 소과, 대과, 초시, 복시, 전시. 각각 다른 단계의 다른 시험들을 모두 1등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건 수능을 1등으로 통과하고 사법고시를 1등으로 통과하고 행정고시를 1등으로 통과하고 외무고시를 1등으로 통과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시험들을 매번 1등으로 통과한 겁니다. 이 기록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구도장원공, 9번 장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율곡. 그런데 이 사람을 단순히 공부 잘한 사람으로만 보면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율곡 이이는 단순한 수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위기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그걸 막으려고 온몸으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 지쳤습니다. 나이 48배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임진왜란은 없었을지 모른다. 임진왜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율곡이 죽고 8년 뒤에 일어난 그 전쟁. 그리고 율곡이 살아있을 때 그 전쟁을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이 사람이 왜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진짜 비극적인 영웅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율곡 이이를 완벽한 성인으로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고민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한 소년이었고 한때는 불교에 빠져서 금강산에 들어가기도 했던 청년이었고 정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여러 번 낙향하고 싶었던 중년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고민들과 함께 그 놀라운 스펙과 업적들을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이력서. 구도장원공 율곡 이이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9번 장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와, 대단하다이고 두 번째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시험인데요?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9번 1등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 9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걸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과거 시험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외우기를 포기하게 되는 시험. 대분류만 해도 문과, 무과, 잡과가 있고 그 안에 또 소과와 대과가 나뉘고 각각 초시, 복시, 전시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과는 일종의 예선입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생원 또는 진사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입학 허가 정도. 근데 이것도 전국에서 수백 명 중에 100명 뽑는 시험이에요. 대과는 본선입니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해야 진짜 관직을 받습니다. 그것도 최종 합격자가 33명 뿐이에요. 그리고 그 33명 중에 1등이 바로 장원입니다. 근데 각 단계마다 또 시험이 나뉩니다. 초시에서 뽑히고 복시에서 또 걸러지고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율곡이 장원을 차지한 횟수가 9번입니다. 이제 진짜 기록을 봅시다. 율곡 이이의 과거 시험 장원 기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등 1551년 율곡 나이 16세 한성시 서울에서 치르는 지역 예선 시험입니다. 16살짜리가 수도 한양의 시험에서 1등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2등 아닌 두 번째 1등 1552년 나이 17세 진사시 초시 전국 단위 시험의 예선에서 또 장원 1년 연속 1등입니다. 세 번째 1556년 나이 21세 이번엔 성균관에서 치르는 시험 진사시 복시에서 또 장원. 잠깐 이 시험 나이 제한 없습니다. 어떤 선비들은 30대, 40대에도 도전합니다. 21살짜리가 그 사람들 다 제치고 1등. 네 번째 1557년 나이 22세 식년시 초시 장원.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르는 정규 과거 시험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시험 중 하나예요. 여기서 또 장원. 다섯 번째 같은 해 1557년. 같은 해에 별시 초시에서도 장원. 별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치르는 특별 시험입니다. 율곡은 정규, 비정규 구분 없이 그냥 다 1등입니다. 여섯 번째 1558년. 나이 23세. 식년시 복시 장원. 1년 전에 초시에서 1등 하더니 다음 단계 복시에서도 또 1등. 이쯤 되면 시험관들이 또 이이야? 를 반복하고 있었겠죠. 일곱 번째 1558년. 같은 해 또 별시 복시에서 또 장원. 한 해에 2번 장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덟 번째 1564년. 나이 29세.
대과 초시 장원. 드디어 최종 관문인 대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관문인 초시에서 또 장원. 이때 같이 시험 본 응시자들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아, 또 이이 왔어. 9번째, 1564년. 나이 29세. 같은 해. 대과 별시 장원. 이것이 마지막 9번째 장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숫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16세부터 29세까지 약 13년에 걸친 기간 동안 9번의 장원. 단 한 번도 2등이 없었습니다. 장원이 아니면 아예 응시 기록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기록은 조선 500년 그러니까 1392년부터 1897년까지 5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율곡 2 이전에도 없었고 율곡 2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딱 이 한 사람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장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그 시험들의 내용을 봐야 진짜 충격이 옵니다. 조선 과거 시험은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시험은 그냥 사서오경 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물론 경전 암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이미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 하는 기본 소양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국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논하라. 임금이 성군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건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논술이고 정책 제안이고 철학 에세이입니다. 수천 자에 달하는 답안을 그것도 깔끔한 한문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써내야 합니다. 단순히 외운 내용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외운 것들을 재조합하고 응용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야 하는 시험입니다. 율곡은 그 시험에서 9번 1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율곡이 29세의 대과를 볼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험관 중 한 명이 율곡의 답안지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칭찬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극찬이에요. 율곡이 그 시험에 제출한 답안,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천도책이라는 글인데 하늘의 도와 인간의 정치를 연결해서 쓴 정치철학 논문이에요. 이걸 시험장에서 즉석으로 써냈습니다. 학자들이 이 글을 분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몇 달을 준비해서 쓴 글처럼 완성도가 높다. 근데 시험장에서 썼어요. 즉흥으로. 이쯤에서 현대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법시험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인생 역전 티켓이라고 불렸던 그 시험. 합격률이 1~2%였습니다. 10년을 공부해도 못 붙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행정고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매달리는 시험인데 합격자가 수십 명 수준입니다. 조선 대과는 이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양반 사대부 집안 출신이어야 하고 이미 소과를 통과해서 성균관에 다니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수재들 중에서도 이미 걸러진 수재들끼리 겨루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9번 1등, 사법시험을 9번 수석 합격한 사람, 지금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근데 율곡은 했습니다. 구도장원공, 9번 장원한 공. 이 별명은 율곡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불렸던 별명이에요. 그만큼 당대에도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스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천재는 그냥 태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율곡 뒤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없었다면 율곡도 없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그리면 전문 화가 수준이고 글씨를 쓰면 명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를 쓰면 당대 문인들이 감탄하고 학문을 논하면 남자 선비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머니라면 율곡 이이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사임당. 5만원짜리 지폐 속 그분입니다. 5천원짜리의 아들 율곡이 있고 5만원짜리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폐에 모자가 나란히 들어간 경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신사임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1504년에서 1551년, 조선 중종 시대입니다. 이 시대 조선에서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관직도 가질 수 없고 집 밖에서 학문을 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신사임당은 7살 때 그림을 그려서 주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3살에 이미 안견의 화풍을 모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안견이 누구냐면 조선 초기 최고의 화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3살짜리가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 스타일을 완벽하게 따라 그리는 수준이에요. 시는요, 지금도 전해지는 그녀의 시들을 보면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문. 그녀는 사서오경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스승도 없이 혼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임당은 천재였습니다. 율곡 이이의 재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서 온 겁니다. 그럼 신사임당은 율곡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먼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율곡이 태어난 곳은 강릉 오죽헌입니다. 외가입니다. 신사임당은 친정인 강릉에서 아이를 낳고 한동안 그곳에서 살았어요. 외할아버지 이사오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 집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율곡은 말 그대로 책 속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학습 환경 세팅을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책만 쌓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직접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그림을 보여주고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교육 방식은 외워라, 따라 써라였습니다. 경전을 반복해서 베끼고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식이었어요.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은 뭐니? 이걸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곡이 훗날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율곡이 16세 되던 해 1551년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8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너무 이른 나이죠. 조선시대라고 해도 한창 나이입니다. 율곡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방금 전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죠? 율곡이 16세에 처음으로 과거시험 장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성시에서 1등. 바로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등을 해도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율곡은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합니다. 어머니 무덤 곁에 오두막을 짓고 3년 내내 그 옆에서 지내는 겁니다. 당시 효도의 최고 형태였지만 단순히 의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3년은 율곡에게 진짜 상실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요살이가 끝난 직후 율곡은 갑자기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건 좀 의외죠? 조선판 엄친아 9번 장원 스펙 괴물이 갑자기 절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율곡 이이는 19세 때 금강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나중에 율곡 자신도 이 시절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19살짜리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유교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불교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율곡이 1년 만에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내려왔냐고요? 그는 스스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불교는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나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율곡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거든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이게 훗날 율곡이 관직에 나가서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율곡은 다시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진짜 조선판 엄친아의 완성 단계입니다. 율곡은 22세에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인합니다. 사대부 집안의 반듯한 혼인이었어요. 거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근데 23세의 이이가 한 일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퇴계 이황을 직접 찾아갑니다. 퇴계 이황이 누구냐면 지금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분입니다. 율곡보다 35살 연상. 이미 조선 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인물. 그 사람을 23살짜리 청년이 찾아간 겁니다. 선생님,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퇴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엔 젊은 놈이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율곡과 며칠 동안 학문을 토론하고 나서 퇴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계가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인은 후생가외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다. 후생가외. 공자가 한 말입니다. 뒤에 태어난 젊은이는 두려워할 만하다. 즉, 이 젊은이가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극찬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 23살짜리 청년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이 두 사람은 조선 유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퇴계는 이기이원론을 주장했고 율곡은 이기일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원리가 두 가지다, vs 세상의 원리는 하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이론은 지금도 철학적으로 깊이 연구되는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율곡이 퇴계를 존경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살짜리가 35살 연상의 대학자 앞에서 선생님, 그 부분은 제 생각이 다릅니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율곡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준 사람이 어머니 신사임당이었죠. 연결이 되시나요? 율곡의 스펙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 신사임당한테서 물려받은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뛰어난 두뇌. 신사임당 자신이 천재였으니까요. 둘째, 왜? 라고 묻는 습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학습 방식. 셋째, 예술적 감수성. 율곡의 문장이 단순한 논리 전개를 넘어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어머니의 예술 교육 영향이 큽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가 남긴 부재의 상처. 어머니를 16세에 잃은 경험이 율곡을 단순한 수재에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금강산에서의 1년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선택. 이 과정이 없었다면 율곡은 그냥 시험 잘 보는 사람으로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사람을 깊게 만든다는 말, 율곡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품고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금강산에서 현실로 돌아온 청년 율곡. 그는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9번의 장원. 근데 율곡이 정말 원했던 건 장원이 아니었습니다. 관직이었고 그 관직을 통해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선을 바꾸는 것. 그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스펙 괴물이 현실 앞에서 부딪힌 벽.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곡 이이의 화려한 면을 봤습니다. 9번 장원. 천재적인 두뇌. 퇴계도 인정한 학문. 완벽한 스펙. 근데 지금부터는 그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천재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시험지에는 정답이 있지만 현실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아니, 정답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율곡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율곡이 관직에 나선 건 29세, 대과에 합격한 직후입니다. 1564년의 일입니다. 그가 관직에 나선 조선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에서는 썩고 밖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 내부는 붕당 정치로 날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이라는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나라 걱정은 뒷전이고 상대 파벌 인물을 어떻게 끌어내릴까가 주된 관심사였던 수준입니다.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문의 절반이 저 파벌 저 사람이 왜 나쁜가였어요. 율곡은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동인도 서인도 다 틀렸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붕당을 초월해서 오직 국가개혁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들리기엔 멋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포지션인지 아세요? 양쪽 모두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동인한테는 서인 편으로 보이고 서인한테는 동인 편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도 율곡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곡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율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개혁안을 제안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금에게 직언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세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 인재를 제대로 등용해야 한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 임금 스스로가 먼저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이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율곡은 47세에 성악집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악집요.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덕을 쌓아야 하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매뉴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당선인한테 당신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쓴 실용서입니다. 총 8권. 방대한 분량입니다. 율곡은 이 책을 당시 임금인 선조에게 직접 바쳤습니다. 전하, 이 책을 읽으시고 이대로 하십시오. 성악집요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곡은 이 책에서 유교의 핵심 경전들을 집대성하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 선비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경전 구절을 외우고 토론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정작 백성들의 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곡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공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성악집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은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읽었습니다. 칭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율곡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집요하게 주장한 것, 그게 바로 10만 양병설입니다. 때는 1583년 율곡의 나이 48세,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율곡은 조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 10만 명을 키워야 합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큰 전쟁이 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의 반응은요? 코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조선이 태평성대인데 10만 명 군사를 키우겠다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와? 백성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심지어 율곡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율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장했어요. 상소를 올리고 토론하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율곡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84년, 나이 49세였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조선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군대는 오합지졸이었고 무기는 낡았고 성벽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은 전쟁터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7년 전쟁 동안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순간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율곡이 살아있었더라면, 율곡의 말을 들었더라면, 율곡이 경고한 그 전쟁이 그가 죽고 8년 만에 그가 예언한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대로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 준비가 없어서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잠깐 멈춰봅시다.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율곡의 10만 양병설이 틀린 주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의 진단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그의 해결책이 틀렸을까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파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눈앞에 닥쳐야만 인정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율곡은 시험에서는 9번 이겼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율곡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낙향과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정적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탄핵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가? 그것이 두렵다.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의 고백치고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천재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했는지, 자신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는지, 그 질문을 안고 율곡은 1584년 1월 49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율곡이 죽었을 때 그의 집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평생 관직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는 받은 녹봉을 개인 재산으로 쌓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선비들을 도왔고 책을 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은병정사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조선판 엄친아. 스펙도 완벽하고 학문도 최고고 개혁 의지도 넘쳤던 그 사람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비극일까요? 아니면 완성일까요?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스펙을 위해 산 게 아니라 그 스펙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율곡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임진왜란은 달라졌을까요? 만약 선조가 율곡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동인과 서인이 싸우는 대신 율곡의 개혁안을 함께 밀어붙였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약들을 생각할 때마다 율곡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위인을 넘어서 조선이 만들고 조선이 못 쓴 최고의 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9번 장원한 천재. 그 천재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나라는 그걸 받아내지 못했어요. 5,000원짜리 지폐 속 그 사람에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볼게요. 16세에 처음 장원을 했던 소년. 어머니를 잃고 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청년. 9번의 장원으로 조선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수재. 퇴계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학자. 파벌 싸움 속에서 혼자 나라가 먼저다를 외친 개혁가.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경고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외로운 예언자. 이 모든 게 한 사람입니다. 율곡 이.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세상을 떠난 향년 48세의 조선 선비. 여러분,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신 적 있으시죠?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으로 받을 때, 자판기에 넣을 때, 아니면 그냥 지갑 속에서 접혀있을 때, 우리는 그 지폐를 수십 번, 수백 번 만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얼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5,000원짜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만 그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9번 장원.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펙은 수단이었어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전쟁이 오기 전에 막는 것.
그 목적을 위해 율곡은 자신의 모든 것을 썼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율곡 이이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536년이 아니라 2000년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이 상상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꽤 오래. 일단 스펙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머니 신사임당 같은 분한테 교육받으며 자란 아이. 타고난 두뇌에 어릴 때부터 왜? 라고 묻는 습관을 가진 아이.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수학을 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논술을 쓰고 고등학교 때 대학 철학 강의를 들어도 교수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아이. 수능? 당연히 만점이겠죠. 그것도 재수 3수가 아니라 한 번에. SKY 중에서 어딜 갈까요? 아마 고민하다가 해외 대학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거기서도 수석 졸업. 그 다음엔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아마 다 붙었겠죠. 그것도 수석으로. 조선판 엄친아가 현대판 엄친아로. 근데 진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스펙을 쌓은 다음에 율곡은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대기업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정치판에 뛰어들었겠죠. 아니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겠죠. 기득권에 맞서서 개혁을 외쳤겠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의 조선시대처럼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겠죠. 이상주의자, 현실을 모르는 사람,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율곡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대에 태어난 율곡은 10만 양병설 같은 경고를 했을 때 달라졌을까요? 조선시대엔 왕 앞에서 상소를 올려야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어요. 퍼질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언론이 있고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율곡이 오늘날 살았다면 그 경고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크게 안 변했거든요.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 믿는 것, 내 편이 아니면 일단 의심하는 것,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 이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어쩌면 율곡이 오늘날 태어났어도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무기로 같은 전쟁을. 율곡 이이의 삶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깝다. 48세.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임진왜란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처참하지는 않았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너무 아파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곡이 경고한 1584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까지 딱 8년입니다. 8년 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율곡이 죽고 난 뒤 동인과 서인은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율곡이 그토록 외친 군사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전쟁이 왔을 때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율곡의 기록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율곡이 말년에 남긴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라. 다만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해달라. 스펙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9번 장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걱정했는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그것만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나요? 5,000원짜리 지폐 속 얼굴, 교과서 한 줄, 조선시대 유학자 9번 장원. 율곡이 가장 기억받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율곡 이이, 9번 장원한 천재. 맞습니다. 조선판 엄친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펙의 소유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머리로 돈을 벌었다면
권력을 쌓았다면, 안전한 곳에 숨어서 학문만 했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머리로, 그 스펙으로 계속해서 불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율곡 2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약 율곡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정치인? 학자? 유튜버? 스타트업 창업자? 아니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람? 여러분 각자의 상상이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율곡 2가 오늘날 어디 있을 것 같은지 그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처음 율곡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 주변 사람 한 명한테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5,000원짜리 지폐를 볼 때마다 이 사람 나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는 9번 이겼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는 혼자였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역사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율곡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신사임당은 정말 현모양처였을까? 교과서가 숨긴 진짜 이야기.